한국의 한 회사 내 사무실, 까만 피부의 한 여성이 팔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인터뷰를 진행 중인 여성, 팔에 새겨진 작은 상처를 어루만지며 진지하게 인터뷰에 응하고 있는데요. 리포터와 더불어 진지하게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는 스태프들의 눈엔 눈물이 고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까만 피부의 여성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지금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디아입니다. 저는 올해 22살입니다. 케냐 북부의 카쿠마 난민촌에서 태어난 저는 어린 시절 한국 덕분에 지금의 삶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너무나 소중해서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하기 위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이 난민촌은 부모님이 소말리아 내전과 그 여파로 인한 갈등을 피해 도망쳐온 마지막 피난처였다고 합니다. 제 기억 속의 유년 시절은 뜨거운 햇볕과 바람, 그리고 황갈색 흙먼지가 가득한 마을로 채워져 있습니다. 저희 아빠처럼 마을의 남성들은 아침마다 마을을 오고 가는 픽업 트럭을 타고 수백 킬로를 차를 타고 벗어나서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굳은 일을 하시고 돌아오시곤 했습니다. 굶주림에 허덕이면서도 저희 부모님은 뱃속에 저를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셨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엄마는 저 이전에 한 번의 유산을 경험하셔서 저만큼은 잃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부모님의 보살핌 아래 세상에 나올 수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3살이 되던 해에 부모님께는 잊을 수 없는 끔찍한 기억이 남았다고 합니다. 그 해, 저는 심하게 아팠다고 해요. 너무 어렸을 때라 그때의 고통은 제 기억에 남아있지 않지만 부모님의 이야기를 통해 그리고 제 팔에 새겨진 작은 흉터가 그 기억의 흔적으로 남아 있었을 뿐이었죠. 엄마는 가끔 말하곤 합니다. 나디아, 내가 3살 때 정말 심각했단다. 열이 하루 종일 내리지 않았고 먹은 음식은 모두 토해냈어. 물 한 모금조차 내 몸을 버티게 할 수 없었지. 그 당시 제 병의 이름은 장티푸스였다고 합니다. 깨끗하지 않은 물이 원인이었죠. 난민촌에서 물은 너무나 귀했어요. 웅덩이와 강물, 심지어 빗물을 받아 마셨지만 나름 정화를 한다고 해도 모두 오염되어 있었어요. 물을 끓일 연료조차 부족한 난민촌에서는 깨끗한 물을 마신다는 건 꿈같은 일이었죠. 엄마는 그 당시 끙끙 앓으며 울고 있는 저를 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고 아빠는 제 작은 몸을 안고 무릎을 꿇은 채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때 마을의 락타우카 아저씨가 헐레벌떡 달려와 말했대요. 카쿠마 남쪽 마을에 한국 사람들이 세운 정수시설이 있대. 깨끗한 물을 나눠주고 병에 걸린 사람도 약을 받을 수 있다더라. 부모님은 그 말을 듣자마자 저를 낡은 천에 감싸 출발 준비를 했대요. 아빠가 아침마다 출근하던 트럭 사장님에게 사정사정을 해서 트럭을 타고 남쪽 마을로 향했대요. 뜨거운 사막의 태양 아래에서 수백 킬로미터를 달리며 엄마는 온몸으로 태양빛을 가리며 저를 안고 가셨습니다. 열을 식히기 위해 이마를 연신 쓸어내리며 나디아, 조금만 더 버텨. 우리 곧 도착할 거야. 라고 속삭이셨대요. 드디어 도착한 그곳은 부모님께 한 줄기 희망과도 같았습니다. 하얀 물탱크에선 깨끗한 물줄기가 흘러나오고 임시 텐트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왔다는 사람들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부모님께 깨끗한 물과 약을 주며 저희 몸을 회복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었고 임시 병상에 저를 눕히고 경과를 지켜봐줬다고 합니다. 엄마는 지금도 그 순간을 기억하며 눈물을 글썽입니다. 나디아, 그들이 준 물과 약이 너를 살렸어. 그때 우리가 그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서 있을 수 없었을 거야. 제 팔뚝에 지금도 남아있는 작은 흉터는 임시 병상에서 한국 구호팀이 농양을 제거하기 위해 고름을 짜내었던 수술 자국이라고 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치료를 받아서 흉터가 사라지진 않고 남아있게 된 흔적이지만 엄마에게는 그 흉터가 제 생존의 증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팔뚝의 작은 흉터를 바라볼 때마다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 사람들이 제게 준 삶의 기적에 대해 깊은 감사함을 느꼈어요. 그런데 한국의 선행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한국 구호팀은 정수시설을 우리 마을까지 확장시켜 주었습니다. 마을 곳곳에 물탱크가 설치되고 깨끗한 물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물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기적으로 방문해 물탱크를 점검하고
주민들에게 위생 교육과 간단한 의료 지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마을 주민들과 함께 시설 관리 교육을 받으셨고, 이를 통해 우리 마을은 점점 더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제가 건강해진 이후에도 한국 구호팀의 지원 아래 삶은 더욱더 나아졌습니다. 깨끗한 물을 떠오기 위해 물통을 들고 물탱크로 갈 때마다, 물탱크에서 깨끗한 물을 받을 때마다 엄마가 하던 말을 계속 되새기게 했죠. 깨끗한 물 덕분에 제가 건강히 자라게 되었고, 마을의 주민들이 더 나은 삶을 향유할 수 있었던 겁니다. 가끔 이웃들은 저를 보고 행운아라는 말을 많이 내뱉었어요. 제가 아프지 않았다면 저희 마을에 이런 시설들이 지원이 들어오지도 못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마을의 어르신들에게 예쁨을 받으며 자라게 되었습니다. 저는 점점 자라가면서 한국 구호팀의 지원이 단순히 저를 살리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 마을 전체의 삶을 변화시켰다는 것을 직접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관심과 사랑은 제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한국 구호팀이 유엔 난민기구, NGO들에 제안하여 카쿠마 인근 난민촌의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설립하게 된 덕분에 저는 학교에 다니며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기초 교육뿐만 아니라 저희 같은 난민 아이들이 스스로 삶을 개선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주었습니다. 학교는 저희 난민촌 내부에 마련된 작은 교실이었습니다. 책상은 낡았고 칠판은 군데군데 갈라져 있었지만 그곳은 제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각 난민촌의 친구들이 차를 타고 우리 마을로 모였고 학교에서 만난 선생님들은 제가 읽고 쓰는 법을 배우도록 도와주셨고 또 같이 놀아주며 학교의 즐거움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새로운 세계를 탐구할 수 있었어요. 저는 점점 더 공부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자그마한 마을에서 살던 제게 넓은 세상과 방대한 지식은 제 호기심을 자극하기 충분한 요소들이었습니다. 배움을 통해 제 삶이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책과 연필을 손에 쥔다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 매일 깨달으며 학업에 매진했죠. 어릴 적 병을 앓아서 죽다 살아났다는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 생명이 소중함을 느꼈고 그 소중함이 무럭무럭 자라 책과 연필을 쥐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릴 적부터 우리를 도와주었던 한국 구호팀이 주기적으로 마을에 방문했을 때마다 저는 그들과 소통하기 위해 한국어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구호팀의 한 직원이 저를 위해 간단한 한국어 단어를 적어주며 가르쳐 준 적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와 같은 기본 인사말부터 물품 상자에 적힌 한글을 읽는 법까지 저는 그들과의 소통을 통해 언어를 조금씩 익혀갔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배워서 언젠가 꼭 그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싶었어요. 저의 작은 열정은 저를 더 노력하게 했습니다. 한 번은 한국 구호팀이 모두 떠나고 난 후 가져왔던 물품 상자에 적힌 한글을 소리 내어 읽으려고 머리를 쥐어짜며 애쓰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카쿠마를 벗어나 인근 도시의 고등학교로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회는 한 NGO의 지원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저는 뛸듯이 기뻤고 때마침 저희 마을을 방문했던 한국의 구호팀에게 이 이야기를 자랑했죠. 한국 구호팀은 저를 축하해 주었고 저는 기분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구호팀의 자원봉사자로 온 지윤이라는 언니가 저를 불렀어요. 저는 해맑은 웃음을 보이며 언니에게 다가갔죠. 나디야, 고등학교 들어간다면서? 너무 잘 됐다. 앞으로 공부 꾸준히 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여기 있는 모두를 위해 힘써야 해. 알겠지? 지윤 언니는 제 눈높이에 맞는 영어를 구사하며 제게 힘을 불어 넣어줬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하며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했죠. 그리고 며칠 뒤 한국 구호팀이 떠나는 날 인사를 하기 위해 마을 입구로 모였습니다. 그때 지윤 언니가 제게 다가와 손을 앞으로 내밀었죠. 그런데 그 손엔 예쁜 가방이 들려져 있었고 그 속엔 공책 그리고 펜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이게 뭐냐고 물었고 지윤 언니는 공부 잘하라는 의미로 주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코끝이 찡하며 언니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언니는 미소를 띠며 제게 손인사를 해주었고 저도 인사를 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한국의 구호팀이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과 필기구를 전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모두가 한국의 구호팀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지윤 언니는 주기적으로 필기구와 응원의 편지를 보내주었고, 저는 그 감사함을 마음에 새기며 더 열심히 공부에 임했습니다. 학업에 충실히 할 때마다 저는 더욱더 흥미진진해졌습니다. 공부는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것을 넘어 제게 자립의 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되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욱 공부를 즐기게 되었고, 삶의 목표도 하나둘씩 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가장 이루고 싶은 꿈은 바로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한국과 케냐를 잇는 가교가 되고 싶다는 꿈이었습니다. 한국에게 제 삶을 행복하게 해주었다는 것에 대한 고마움을 갚고 싶은 마음이 항상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이었을까요? 제가 성인이 되며 공부를 이어가고 있을 때 한국의 구호단체에서 한국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게 주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어릴 적부터 알고 지냈던 한국의 구호팀이 제 유학을 지원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하늘에 감사하며 정말 축하한다고 저를 끌어안았고, 아빠는 신이 나서 동네를 뛰어다니며 소리치며 자랑을 하셨습니다. 저는 구호단체의 인소라의 공항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지만 가는 내내 설레는 기분을 안고 들뜬 마음으로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도착한 저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발을 들인 것 같았습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거리, 끊임없이 움직이는 도시, 그리고 저를 환영해주는 사람들까지. 그곳은 제가 책에서만 보았던 꿈 같은 세계였습니다. 기숙사를 배정받고 한국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생활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한국어를 배우긴 했지만 발음과 억양을 정확히 구사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특히 긴 문장을 말할 때면 자주 단어를 잊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언어적 장벽에 더해 문화의 차이,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학 강의실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며 한국어 학당을 나가면서 틈틈이 한국어를 더 완벽히 배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올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들에게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뭔가 모르게 외로움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외국인 친구들과의 생활이 외로움을 잊게 해줄 줄 알았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않았죠. 그리고 특히 한국에서 물을 마시기 위해 정수기를 바라볼 때면 고향의 부모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깨끗한 물을 마실 때마다 제가 아팠을 때 고생하신 부모님, 깨끗한 물이 마을에 나올 때 환호하던 부모님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평소 연락을 취하려고 해도 부모님이 계신 곳은 통신망이 잘 구성되어 있지 않아서 통화를 하기도 버거웠죠. 그럴 때마다 외로움이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제가 유학을 오게 된 배경을 다룬 인터뷰 자리에 초대되었습니다. 그곳은 엄청 큰 회사였고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회사로 들어갔습니다. 인터뷰를 진행하는 곳으로 안내를 받고 저는 소파에 앉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목을 가다듬고 쉼호흡을 하고 있던 그때 제 눈앞에 문이 열리며 눈에 익은 얼굴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건 지윤 언니였습니다. 고등학교에 다닐 때 저를 응원하며 필기구를 보내주었던 그 지윤 언니가 리포터로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나디야, 정말 많이 컸구나. 이렇게 한국에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 그녀는 반가운 표정으로 다가왔고 저는 너무 놀라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지윤 언니, 정말 반가워요.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언니 덕분이에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나디야, 내 노력 덕분이지. 내가 그때 공책을 소중히 아끼며 공부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 정말 자랑스럽다. 저는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지윤 언니는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서 리포터로 일하고 있다고 했죠. 그리고 여기는 자신이 케냐에서 구호 활동을 할 때 도움을 준 곳이라고 설명했어요. 지윤 언니와 함께 인터뷰를 시작하게 되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인터뷰는 원활하게 흘러갔습니다. 난민촌에서 병으로 고생했던 어린아이에서 어엿한 숙녀가 된 저를 향한 관심이 쏟아졌죠. 한국 구호팀과의 스토리를 얘기할 때는 모두가 이야기에 몰입하는 듯한 분위기까지 연출되었습니다. 때론 지윤 언니와 웃으며 얘기하고 난민들의 이야기를 할 때는 진지해지며 인터뷰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지윤 언니와 마지막으로 깊은 포옹을 한 뒤 스태프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던 그때
웬 중년의 한국 남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의아했지만 그분이 묵묵히 저를 바라보고 있어서 제게 무슨 할 말이 있나 싶었죠. 그때였어요. 그는 조용히 제 팔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잘 아물었네요. 이쁜 흉터입니다. 그 말은 한순간 모든 것을 멈추게 했습니다. 저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흉터를 어떻게 아세요? 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디아, 절 못 알아보는군요. 제가 3살 때 당신을 치료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당신은 많이 아파하며 울기만 하던 울보였죠. 당신의 병이 나을 때까지 제가 간호를 했었어요. 지금은 제가 이 지원 사업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은 어린 시절의 기억과 부모님의 이야기가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시던 저를 살리기 위해 헌신적으로 도와준 그분이 바로 제 앞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는 단지 저를 구해준 사람이 아니라 제 삶의 방향을 만들어준 은혜로운 분이었습니다. 순간 제 눈에는 눈물이 차올랐고 저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모두 당신 덕분입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 자리까지 온 것은 당신의 노력 덕분입니다. 이제 당신도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지윤 언니와 스태프들은 하나의 공간에서 모두 울음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지윤 언니도 저와의 관계를 몰랐던 것처럼 중년의 남자를 향해 대박이라고 소리쳤고 스태프들은 박수를 치며 아름다운 순간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식사 자리에서 모든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이 회사는 여전히 저개발국의 난민촌과 마을을 방문하여 그들에게 깨끗한 식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수많은 자선단체와 협업하여 교육 및 의료 지원까지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매년 자원봉사자를 선별하여 자원봉사자들에게 온전한 봉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모든 경비를 지원하였고 지윤 언니도 그 중 한 명이었죠. 중년의 남자는 인터뷰가 있다는 결제 서류를 확인하다가 낯이 익은 이름이 보여서 인터뷰 현장을 찾아왔다고 해요. 긴가민가 했지만 얼굴만 보고도 저임을 확신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릴 적 초롱초롱한 눈망울이 아직까지 나디아가 가지고 있어서 단번에 알아봤어요. 아기였을 때는 그 눈빛에 눈물이 한가득이었는데 지금 당신의 눈망울엔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네요. 그의 말은 제 마음 깊은 곳에 따뜻한 불씨를 심었습니다. 저를 구해준 그날의 작은 물 한 방울이 어떻게 제 삶을 바꿨는지, 그리고 제가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식사 자리를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 제 팔뚝의 흉터를 다시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희망의 다리가 될 차례라고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최근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모든 국민들의 촉각이 곤두서 있죠. 저도 뉴스를 계속 보며 심각한 나라의 정세에 고민이 많은데요. 외국의 한 일간지에서는 한국의 비상계엄령 사태에 대해 젊은 세대들이 가장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역사에서만 보던 사태를 직접 경험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로 인해 한국 문화를 즐기는 젊은 세대들에게 한국이라는 이미지가 우러러보는 화려한 모습에서 껍데기만 화려하고 속은 썩은 계란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하루빨리 해결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독감과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변형체가 추위에 적응을 했다는 학설도 제기된 만큼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부와 내부 공기의 온도차가 달라서 독감에 걸리기 쉬운 목 상태가 유지된다고 해요. 목 건강이 독감과 코로나의 가장 좋은 예방법이라고 합니다. 마스크는 필수로 착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며 목을 마르게 하는 차나 커피는 되도록 멀리하고 미온수 섭취로 목을 항상 촉촉하게 유지해주는 것이 좋다고 해요. 여러분이 아프지 않고 항상 건강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엔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은 상상 이상의 나라입니다. 한국에서 취재를 하고 있는 미국의 CNN 특파원이 한국의 모습을 보고 경악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다른 나라들이 모두 배워야 할 가치 있는 역사적 자료로 쓰여야 한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한국의 어떠한 면이 이들을 경악하게 했을까요? 바로 지금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CNN 국제부 특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에밀리 카터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최근 한국에서 경험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주로 국제적인 분쟁과 사회적 갈등을 취재하는 기자로 세계 곳곳에서 진실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이자 특파원으로서 위험을 감수하며 전쟁과 갈등의 현장을 누비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것이 제 삶의 소명이자 사명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여성의 목소리가 자주 묻히는 세상에서 자랐습니다. 당시의 사회적 편견과 제약들은 저를 분노와 동시에 결심으로 이끌었습니다. 나도 무언가를 바꿀 수 있는 목소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은 제게 큰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저널리스트가 되어 세상 곳곳에 숨겨진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며 갈등 지역의 현실과 고통을 배우게 되었고 그곳의 진실을 알리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결심했습니다. 여성으로서 현장에 나선다는 것은 종종 신체적, 정신적으로 더 많은 도전을 의미하지만 저는 그 어려움을 두려움보다 사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 앞선 해외의 시위 현장에서 느꼈던 경험과는 너무나 다른 분위기여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특파원으로서 해외 취재를 나갈 때마다 사명을 가지고 임했지만 때로는 두려움이 저를 잠식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와 미국에서의 취재 경험이 그러했습니다. 프랑스에서의 취재는 제 삶에서 가장 극적이고 위험한 경험 중 하나였습니다. 2023년 6월 27일 파리 외곽 낭테르에서 17세 청소년 나엘이 경찰의 교통 단속 중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은 프랑스 전역을 분노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나엘은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경찰의 정지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경찰의 총격이 가해져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은 프랑스 전역에서 항의의 불길을 지폈습니다. 초기에는 낭테르 지역에서 소규모로 시작된 집회가 곧 파리, 리옹, 마르세유 등 주요 도시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위는 점차 폭동으로 변질되었고 거리는 차량 방화와 상점 약탈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시위대와 경찰은 거리를 장악하기 위해 끊임없이 충돌했으며 경찰은 최루탄과 물대포로 대응했습니다. 취재를 하던 저는 돌팔매와 폭발음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실제로도 취재팀이 파편에 맞아 응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실려가는 모습도 봤기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큰일이 나겠다는 생각도 여러 번 했죠. 한 번은 불길이 치솟는 거리 한복판에서 몸을 숨길 곳을 찾으며 달려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 순간마다 공포가 엄습했지만 저를 움직이게 한 것은 제 사명이었습니다. 진실을 기록하고 이 사태의 근본 원인과 구조적인 문제를 세계에 알리는 것이 저의 의무였으니까요. 하지만 사명감만으로 공포를 완전히 덮을 수는 없었습니다. 매번 현장에 설 때마다 제 머릿속은 질문으로 가득했습니다. 만약 내가 다치면 어떡하지? 이번에는 무사히 돌아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들이 제 머리를 둘러싸며 공포감이 커져갈 때는 취재를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워지기도 했으니까요. 그럼에도 내가 맡은 바 임무를 다해야지. 세상 사람들에게 이 사건과 상황에 대한 심각성과 경각심을 일깨워 주어야 해. 라는 생각으로 사명감을 다시 붙잡고 동시에 제가 여기 있는 이유를 더 확고히 하는 계기로 여기며 전장에 나가는 군인처럼 마음을 굳게 잡고 현장으로 나가기 일쑤였습니다. 프랑스에서의 취재 동안 공포는 제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멀리서 매번 폭발음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철렁했고 시위를 하는 군중들 속에서 밀려 넘어질 때마다 생존을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시민들의 절박한 외침이 제 귀에 생생히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부조리와 억압에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이 외침을 세계에 알리는 것이 저희 사명이라는 사실이 제 두려움을 뛰어넘게 했습니다. 취재팀의 안위를 위해 본사에서 거리를 두고 취재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선으로 빠져서 취재를 했지만 직접 일선으로 뛰어들지 않으면 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을 수 없어 아쉬움이 컸습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모두가 다치고 피해를 입는 갈등의 대립은 민주주의 이념에서 옳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바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저희 모국인 미국에서 폭력 시위가 발생했기 때문이었죠.
미국에서는 2024년 4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폭격과 팔레스타인 민간인의 희생이 국제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미국의 친이스라엘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등 주요 도시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거리로 나섰고 초기에는 평화로운 행진과 집회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민주주의의 이념 아래 평화롭고 조화로운 집회로 마무리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긴장이 고조되었고 일부 과격 분자들의 행동으로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경찰은 최루탄과 고무탄을 사용해 시위대를 진압했으며 도로를 점거한 시위대와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시위대와 경찰 사이의 긴장이 극에 달하며 체포된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공공기물 파손 사건도 보고되었지만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비폭력적 시위의 원칙을 지키려 했습니다. 취재 중 저는 한 시위대를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 참가자는 이 시위는 우리의 분노만이 아니라 우리의 희망을 세상에 알리기 위한 겁니다. 자유의 나라 미국에서 물리적 충돌이라뇨? 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에서는 여러 인권단체와 종교단체가 연대하며 물리적 충돌과 폭력 제압에 반하는 행진이 이어졌고 일부 시민들은 팔레스타인 국기를 들고 연대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프로듀서는 한 유대인 공동체 대표와 인터뷰를 시도하며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카메라맨은 시위대의 다양한 모습을 담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긴박한 상황에서도 시위 참가자들의 목소리는 명확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 평화가 모두에게 공평하지 않다면 그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이 강렬한 메시지는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신체적 위협은 결코 간과할 수 없었지만 팀원들과의 협력은 이러한 위협을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진실을 기록하려는 의지를 놓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외의 각종 이슈들을 다루는 특파원으로서의 삶에서 저는 시위 현장에 대한 두려움과 공허함, 공포심이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동료들이 취재 중 부상을 입거나 납치를 당하고 심지어 사망까지 이르는 이야기들을 접하며 위험한 일들이 비일비재한 특파원으로서의 삶을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의적 혼란이 제 머리를 지배하기 시작한 것이죠. 한낱 인간으로서 생명을 걸고 하는 이 일에 대한 두려움이 제 몸을 휘감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2024년 12월 3일 가장 무서운 워딩이 제 눈앞에 나타나 버렸습니다. 바로 한국의 비상계엄령 선포였죠. 비상계엄령은 국가 비상사태 시 정부가 군부대에 통치권을 부여하고 헌법에서 보장된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특별 조치입니다. 이로 인해 취재 기자들 사이에서는 공포와 긴장이 확산되었습니다. 여태껏 경험했던 시위 현장과는 완전히 다른 위협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많은 기자들이 취재를 꺼렸습니다. 저 역시 두려움이 몰려와 망설였지만 프로듀서와 카메라 감독은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세계에 알릴 필요가 있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며 저를 독려했습니다. 저는 정말 숨고 싶을 정도의 공포가 밀려왔지만 제 동료들이 내민 손을 잡고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마인드를 가지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마침 제가 일본에서 취재 중이었고 한국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비행기에 몸을 실어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부터 저는 이미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비상계엄령은 한국의 역사 속에서 군사정권 시절 억압적 통치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자란 저로서는 이러한 상황이 생소했지만 취재를 통해 들은 과거 사건들은 그 긴장감을 충분히 상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도 폭력적인 충돌 현장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시위대와 군부대가 충돌하며 혼란이 벌어질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군부대가 동원된다는 뉴스는 긴장을 높였고 한국의 역사적 맥락에서 비상계엄령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알게 되며 이번에도 혼란과 폭력의 현장을 마주할 가능성을 걱정하게 만들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내내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두려움과 기대,
그리고 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제 가슴을 조였습니다. 한국에 도착해서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비상계엄령이 한국의 국회의원들의 투표로 해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가슴 깊이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사태가 이렇게 빠르게 전개된 것에 대한 놀라움이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비상계엄령을 내린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자는 시위가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접하고 우리 팀은 국회로 향했습니다. 국회 앞은 긴장감과 기대가 뒤섞인 독특한 분위기였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국회 건물 앞에 모여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시위대는 다양한 피켓과 깃발을 들고 있었고 질서를 유지하며 평화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의 시민들은 집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집회가 가능한 구역에서만 집회를 하고 평화적 목소리만 높였고 폭력이 벌어질 법한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존중하며 시위에 임하는 것이었어요. 더욱더 놀라운 것은 집회 중간중간에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들을 주우며 주변을 정리하고 다시 시위를 하는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중 가장 놀라웠던 것은 일부 시민들이 아이돌 응원봉을 들고 나와 시위 현장을 밝히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과거 한국에서 중요한 시위 때 시민들이 진실의 촛불을 들고 집회를 열었던 전통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촛불 대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을 상징하는 아이돌 응원봉으로 대체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찾아보니 아이돌 응원봉은 전 세계에서 한국이 최초로 발명한 것이라고 하더군요. 이는 단순한 대체물이 아니라 지속적인 연대와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상징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놀라움과 감동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응원봉의 밝은 빛은 어두운 밤을 환하게 밝혔고 이는 단순한 시위를 넘어 문화적 연대와 창의적 표현의 장으로 보였습니다. 시민들은 노래를 부르며 시위에 참여했고 주변에서는 자발적으로 질서를 유지하고 쓰레기를 정리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국회 주변의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도 이러한 평화로운 움직임은 인상 깊었습니다. 광장에 모인 수많은 시민들은 질서 정연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손에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어린아이와 함께 나온 가족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 여성 참가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순간이 떠오릅니다. 그녀는 평화롭게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단순했지만 제 가슴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이어 한 20대 대학생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원합니다. 이건 단지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세대가 이어받을 사회를 바로잡는 과정입니다. 라고 말하며 진지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또한 중년의 시민은 이런 평화로운 방식으로도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걸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이곳에 나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의 말에 담긴 자부심이 저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심지어 한 고등학생은 아이돌 응원봉을 들고 나왔어요. 이건 단순히 재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빛은 영원히 꺼지지 않을 희망의 상징이니까요. 라고 말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는 저를 깊이 감동시켰고 제가 목격했던 폭력적인 시위와는 너무나 다른 성숙한 민주주의의 한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취재 내용을 정리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여러 외신들이 한국의 시위와 집회를 극찬했다는 소식도 접했습니다. 역시 문화 강국이다. 자칫 폭력으로 변질될 수 있는 숨막히는 상황 속에서도 한국의 음악으로 즐거움으로 승화시켰다. 한국은 해악의 민족인 것 같다는 평가들은 저에게 한국의 시위 문화가 가진 독창성과 강렬함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러한 극찬은 한국이 단순히 시위를 넘어 문화적 연대와 창의적 표현의 장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한국은 과거의 아픔을 딛고 민주주의를 성숙하게 발전시키고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평화와 대화를 통해 변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여성으로서 또 특파원으로서 이러한 순간을 기록할 수 있다는 것은 저에게 깊은 의미를 남겼습니다. 이번 한국 취재는 저에게 단순한 뉴스 보도를 넘어 새로운 깨달음을 안겨주었습니다. 폭력과 분노가 아닌 평화와 대화가 변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성숙한 의식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직도 한국에서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곳의 시민들은 이를 질서 정연하고 평화롭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전에 경험했던 나라들의 혼란과 대비되는 한국의 시위와 집회가 무사히 마무리될 때까지 특파원으로서 이 이야기를 끝까지 기록하고 세계에 전하겠다는 각오로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처럼 평화적인 방법으로 시위와 집회를 통해 목소리를 내며 갈등을 대화로 풀어나가는 세상을 만들어 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최근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모든 국민들의 촉각이 곤두서 있죠. 저도 뉴스를 계속 보며 심각한 나라의 정세에 고민이 많은데요. 외국의 한 일간지에서는 한국의 비상계엄령 사태에 대해 젊은 세대들이 가장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역사에서만 보던 사태를 직접 경험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로 인해 한국 문화를 즐기는 젊은 세대들에게 한국이라는 이미지가 우러러보는 화려한 모습에서 껍데기만 화려하고 속은 썩은 계란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하루빨리 해결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독감과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변형체가 추위에 적응을 했다는 학설도 제기된 만큼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부와 내부 공기의 온도차가 달라서 독감에 걸리기 쉬운 목 상태가 유지된다고 해요. 목 건강이 독감과 코로나의 가장 좋은 예방법이라고 합니다. 마스크는 필수로 착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며 목을 마르게 하는 차나 커피는 되도록 멀리하고 미온수 섭취로 목을 항상 촉촉하게 유지해주는 것이 좋다고 해요. 여러분이 아프지 않고 항상 건강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엔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